안녕하세요. 저에겐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맞벌이이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도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돕지 않고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집에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 사상건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장남이니까 가 입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일 없어도 수시로 시댁에 들립니다. 쉬는 날에도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취급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딱히 무슨 요구를 하거나 생트집을 잡거나 하는 곤란한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가버리니까 우리도 자유로움도 좀 있었고 특별히 불만 가질 게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가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겨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울음을 터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가씨 남편의 빚이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계속 졌고 정신 차리고 보니 큰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집안일을 못해서 반찬이며 세탁이며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걱정되었던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면 월세는 아낄 테니 이사 오라고 했고 아가씨네 가족이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중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아가씨는 집안일을 잘 못해서 거의 못하니까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하게 됐습니다. 아가씨 부부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보는 것도 시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아가씨의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학교를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돌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느긋하게 혼자 살아왔고 혼자 하기 힘든 일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유자적한 생활에서 가사나 육아에 쫓기는 나날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 말을 푸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했던 남편은 그런 처지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해버린 겁니다. 시댁에 아가씨 가족이 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살면 괜찮지 않냐고 한 거죠. 시어머니의 속셈에 감쪽같이 남편이 걸려들은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돌보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계시도록 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방을 마련해줘. 저는 입을 딱 벌린 상태로 굳었고 샤워를 하려던 남편을 말렸습니다. 나 농담 아냐. 모시는 건 무리야. 남는 방도 없어. 그리고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 내가 왜? 저는 온 힘을 다해 거부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집안일은 네가 더 잘하잖아. 그리고 막내 방에 지금 없으니까 거기를 엄마 방으로 하면 돼. 애들 같은 방 쓰면 애들 좋아할 거 아냐. 시어머니를 위해 아이들에게 희생하라고?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인가? 하지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무리야. 애들도 사생활이 있다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게다가 아가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하고 이사간 거 아니었어? 애초에 아가씨한테 같이 살자고 말한 거 시어머니가 한 거지? 얼굴이 무뚝뚝한 남편은 제가 반대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엄마가 힘들대. 장남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너 맏며느리잖아. 그리고 남편 체면을 세우는 게 너의 역할 아냐? 남편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그딴 소리 해. 내가 언제 역할을 안 했다고 그래. 됐고 너랑 할 말 없어. 그렇게 말하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네가 거부해도 소용없어. 욕실에서 남편이 저 들리게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남편이 시댁에 갔습니다. 대충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초인종이 울려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택배 온 거 뭐야? 우리 집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가져갔어. 다른 집 택배라는 소리에 아이들은 기대하는 얼굴에서 순식간에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누구지 싶어 현관 쪽 복도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있니?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들이 알려줬어.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너희 할머니한테 인사해. 딸과 아들이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와서 기쁘지? 그럼 집 구경 좀 하자. 그렇게 말하고 집안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딸이 따라갔습니다. 잠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모시는 거 무리라고 했잖아.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도록 해. 무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왜 마음대로 결정해? 내 생각도 좀 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고 다니길래 할머니 같이 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같이 산다는데 맞아요? 맞아. 할머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평소에는 딸과 대화하면 귀찮아 했는데 바로 대답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애들도 싫어하잖아. 절대로 안 돼, 절대. 지금 다시 모셔다 드려. 불평하지 마. 오늘부터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오전에 엄마 택배 왔을 텐데 어딨어? 그거 내가 우리 집에 잘못 온 거라고 다시 가져가랬어. 짐도 많고 그 많은 짐 둘 데도 없다고. 그리고 같이 살지 않을 거라니까. 야, 너 계속 그럴래? 엄마 내가 모실 거라고 했지? 둘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짐 붙인 거는 어디 있어? 아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뭐야? 힘들게 붙였더만 왜 돌려보내? 저는 짐 놔둘 데도 없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짐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주세요. 놀라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대신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정 같은 거 없어? 완전 냉혈한이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니 거부하지.
엄마가 힘들다는데 도와줄 생각 같은 거 안 해? 너가 정 얘기하니까 말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이며 육아도 내가 다 했어. 한 번이라도 애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등하교라도 한 번 해준 적 있어? 매일 아침 바쁘게 움직인 적 없지? 심지어 어머니도 돌보라고? 까불지마. 나도 사람이야. 말만 하면 뭐든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모시기 싫습니다. 싫어요. 현관은 저쪽이니 돌아가주세요. 저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기세에 어안이 벙벙한 시어머니는 뭔가 대꾸하려 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돌볼게. 그러면 됐지? 내가 엄마를 돌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냐? 뜻밖의 남편의 대답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말만 알아들어? 어떻게든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갈까? 그냥 내가 친정으로 이사 갈게. 제 말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럼 나도 따라갈게. 엄마랑 같이 이사 갈래. 엄마랑 있고 싶어. 뜻밖의 애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할머니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아빠는 우리 가족 아니고 할머니 가족이야. 두 손을 꼭 움켜쥔 딸은 시어머니와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딸이 태어났을 때는 매일 보고 싶어하고 밤에 울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남편은 말없이 들으며 뭔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다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내가 싫으면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아들이랑 이 집에서 둘이서 살란다. 이럴 거였으면 택배를 왜 돌려보내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불평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잠자코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줘.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야. 이 집은 애들이랑 애 엄마 집이지. 짐은 내가 바로 돌려보내줄게.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아. 뜻밖의 말을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저는 놀랐습니다. 동생 가족 돌봐야 한다고 투덜댔는데 그거 다 엄마가 이사 오라고 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집안일이 힘들면 동생 내보고 하라면 되잖아. 싫어. 걔들이 내 말을 듣는 줄 알아? 죄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오죽했겠어. 그건 엄마랑 동생 문제잖아. 동생이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한 거잖아. 싫으면 다시 내보내던가 해. 말처럼 쉬운지 알아? 걔들 빚 생겨서 힘들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살 거라고 벌써 다 말하고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엄마 쪽팔리게 만들래?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연락했었는데 아가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좋겠다면서 계속 어머니만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선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거 다 지들 좋으려고 하는 말이지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아? 아무튼 나는 여기서 살 거고 다시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은 안 되겠어.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버티면 모두 얼굴만 붉히고 엄마도 불편해서 여기서 못 살게 뻔해. 그러자 막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착해져라 착해져라. 웃음이 나오려 해서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배에 도깨비가 있어요.
제가 쫓아줄게요. 할머니 배에 그런 거 없어. 참나. 애들도 돌아가라고 눈치 주는 것 같네. 나 데려다줘. 집에 갈란다.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집어들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남편이 쫓아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제 탓도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후회됐습니다. 밤이 되어 슬슬 자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생각만 해서 다들 상처받았지? 미안해.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아빠는 엄마랑 너희가 가족이고 계속 우리 다 같이 살 거야. 아빠 사과 받아줄 거지? 남편은 저와 애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 미안하면 이번 방학 때 놀이공원에 가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오자. 아빠가 약속 꼭 지킬게. 아이들은 자러 갔고 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렌지에 데워 먹어. 고마워, 내 생각해줘서. 남편은 그날을 기점으로 옛 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나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어머니와의 만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훗날 아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가씨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느긋하게 지내겠다는 시어머니의 꿈은 무너져 내리고 매일 가사나 육아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도 퇴근 후 최대한 집안일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부려먹지 말라고 아가씨 부부에게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부부도 정신 차린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는 시어머니도 소란 일으켜 미안했다고 하셨고 저도 말이 냉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혹여 힘든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마터면 인생이 바뀔 뻔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여간호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 이름은 건태이고 저와 동갑이며 공장에서 근무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지호가 있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각자 야간 근무가 있는 교대 근무직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할 때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아들을 돌보고 남편이 야간 근무할 때는 제가 아들을 돌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편과 제가 모두 야간 근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댁에 아들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온화하고 매우 상냥하시고 도련님도 계셨는데 남편과는 10살 넘게 차이가 나고 아들에게는 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야간 근무가 겹쳐서 시댁에 아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엄마도 일하니까 할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럼 삼촌이랑 많이 놀 수 있겠네? 아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안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도련님도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만은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시댁에
저랑 남편이랑 아들이랑 놀러 가면 저만 취급이 달랐습니다. 다들 어서 와. 어머, 며느리도 왔어? 시어머니가 거슬리는 말을 할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짓고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전골 파티 했는데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엄마, 내 옆으로 와서 같이 밥 먹어. 맛있어. 아들은 저와 함께 밥 먹으려고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어주는데 엄마는 나중에 먹을 거야. 제가 아들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에 저는 항상 체념했지만 딱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라, 잡채가 너무 퍼진 거 아냐? 간이 너무 세. 또 시작됐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 요리를 깎아내립니다. 죄송해요. 간을 좀 한 게 취향 아니셨어요? 취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먹어도 맛이 없어. 그치?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도련님에게 물었지만 이럴 때 딱히 다들 반응은 안 했습니다. 엄마 요리 맛있어. 나 잡채 너무 좋아. 항상 아들만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건태야, 왜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았어? 이게 제일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며느리와 달리 요리도 잘하고 애교 많고 귀여웠었는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와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비교했습니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정하든 저에게 사과라도 했으면 조금은 위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시댁 식사 모임에서 다 같이 한 잔 곁들일 때면 건태야, 너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그랬어. 되감기 버튼 눌러야 하나? 불쾌한 대화를 주고받고 시댁 식구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째서 어머님은 전 여자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거야? 오래 만났고 엄마와 전 여자친구도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렇더라도 좀 심하지 않아? 그런가? 농담인데 뭐. 너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냐?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고 제가 너무 신경 쓴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왜? 질투해? 확실히 전 여자친구는 좋은 여자긴 했어. 모두들 농담처럼 여기고 웃어 넘길 뿐이지 제 진지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면서도 매일 시어머니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일과 집안일이랑 아들을 돌보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날 저는 휴무일이라 거실에서 천천히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도 폰을 매너 모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잡지만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해? 몇 번이나 폰으로 전화했어. 제가 폰을 보니 부재중이 수십 통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너 모드로 해놔서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뭐, 아무튼 아버지가 입원했다. 네?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가벼운 뇌경색일 수도 있다네. 뇌경색이요?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병원 어딘지 알려주세요. 저는 급히 차를 몰았고 남편은 근무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문자만 남겨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굳이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리고 왜 혼자야? 남편은 일하는 중이고 애는 학교에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둘 다 데려왔어야지. 아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셔서. 애야, 알아서 데려왔어야지. 전 여자친구였으면 데려왔을 텐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쓰러진 이런 상황에서도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 무렵에 시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고 다 함께 조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나이를 생각해서 몸 관리하세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며느리에게도 폐를 끼쳐서 미안해. 폐는 무슨? 며느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단골 멘트에 화가 났지만 시아버지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한시름 놓은 저희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남겨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초췌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잘해주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9제가 끝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얄밉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필히 외로웠을 겁니다. 저는 되도록 부드럽게 시어머니를 대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없으니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엄마, 우리가 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아빠가 지은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살자고. 저는 남편에게 눈빛으로 절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빛을 못 느끼는지 저와 상의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장남으로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게.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역시 건태라면 좋다고 말해줄 줄 알았어. 엄마, 당연한 거 아냐. 맏아들의 의무야, 의무. 지호야, 앞으로는 하루 종일 할머니랑 삼촌이랑 놀자.
우와, 이제 삼촌이랑 매일 놀 수 있구나. 이때만큼은 아들도 제 마음 따위는 모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좋아하고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합가는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 위가 아파왔습니다. 며느라, 이거 맛이 왜 이래? 전 여자친구는 요리를 참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며느라, 청소를 한 거니 만 거니. 전 여자친구였다면 청소를 참 잘했을 텐데. 뭔가 트집 잡을 때는 꼭 전 여자친구를 얘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 여자친구가 청소하는 걸 본 적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합가해 보니 아무래도 도련님은 취업도 못한 듯 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저와 아들 3인분의 식사를 아침 저녁만 준비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점심까지 해서 5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함께 살아도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섞여 있어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도련님마저 식사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형수님, 요즘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맨날 먹는 것만 먹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신경 쓸게요.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시댁의 수입은 연금뿐이었고 도련님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저와 남편이 일한 돈으로 무직 어른까지 먹여 살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3명이서 살 때도 빠듯한 삶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나고 검소하지 않은 씀씀이들 때문에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홈쇼핑으로 할부로 건강기구를 사고 남편은 종종 도련님에게 용돈도 줬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따로 나가서 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어머니 카드비며 도련님 용돈까지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냐? 지금 너무 빠듯한데 이대로는 저축은커녕 빚까지 생기겠어. 일단 나가서 우리 셋이서 살자. 저는 남편이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 아냐? 맏아들이 집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도 맏며느리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면 야근을 늘리던지 해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단은 야간 근무만 하면 월급이 더 나오기에 야간 근무만 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동안은 시댁 걱정은 안 들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릴 때였습니다. 저는 합가만 하지 않았다면 더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더 아들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일하는 중에도 시댁에 대해 생각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휴무일에 오랜만에 아들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나랑 둘이서만 외출해서 신난다. 아들은 저의 힐링입니다. 아무리 싫은 일이 있어도 얘 웃는 얼굴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의 시간을 메우듯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삼촌이 내 방에 와서 뭔가 여러 가지를 찾아. 통장 어디 있어? 라던가 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어. 나는 몰라. 그랬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어디론가 가버렸어. 저는 서둘러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예금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놨는데 통장도 도장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해서 돌아올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삭히고 예금 통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예금 통장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도련님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들켰나? 이럴 때는 눈치가 빠르네. 형이 요즘 용돈을 안 줘서 잠깐 빌렸어요. 빌렸다고요? 그럼 갚으실 거죠? 얘 인상 험악한 거 봐. 가족 돈은 가족이 좀 써도 되지 않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울면서 말하자 남편은 순간 놀라는 듯 했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저는 남편이 한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 돌려주세요. 저는 도련님에게 제 통장과 아들 저축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을 보니 아들의 장래를 위해 모아둔 저축 통장은 영원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라, 몇 억을 쓴 것도 아니고 너 근무 좀 더 하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폭발하여 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갈 테면 가. 너는 맏며느리 자질이 없어. 역시 전 여자친구한테 장가를 보내야 했어. 맞아. 더 이쁘고 집도 부자였지. 그렇긴 하지. 남편은 실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함 지르는 소리에 아들이 2층에서 내려와 엄마 괴롭히지 마! 들고 있던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네? 정이 안 간다 안 가.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시댁을 나왔습니다. 직장에 사정을 얘기해서 휴가를 받았고 그리고 기숙사도 부탁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만 하던 것도 주간 근무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비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하다면 시댁에 같이 살 수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셨을 때는 즐거웠는데 할아버지가 없으니 다들 미워요. 아들은 뭔가를 당한 것이 아닌데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싫었어. 왜냐하면 엄마를 괴롭히거든.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매도하고 몰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시어머니와 도련님 편을 들기만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가족의 유대가 강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겪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조정, 재판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합의로 넘어가죠.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훗날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족 일인데 변호사까지 사고 며느리 참 대단하다. 아니 돈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는 거 뜯어말리고 전 여자친구랑 결혼시켰어야 했어. 가족분들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들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먼저 쓴 돈부터 갚으세요. 위자료라는 말에 다들 얌전해졌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하고 야간 근무도 하며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다고 말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용하신 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3천만원, 양육비로 월 30만원 주셔야 합니다. 3천만원이요? 그런 돈 못 줍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도 고려하겠습니다. 소송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소송당했다고 소문나면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아. 그럼 합의하시겠어요? 남편은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들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을 갚기 위해 백수였던 도련님은 공사장으로 나가고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자주 지적받는다고 하고 돈 버는 게 힘든 걸 몸소 깨달았을 겁니다. 남편은 위자료 지급을 위해 잔업을 늘려 소처럼 일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인생이 바뀌면서 아들도 변호사를 꿈꾸며 공부를 열심히 해 법대로 진학했습니다. 아빠 없이 키운 아들이지만 훌륭하게 자라줬고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가까이서 응원해주며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시어머니의 막말과 양심 없는 도련님, 그런 것들을 못 본 채 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행복을 찾았네요. 아드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